연구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방자치 수업을 강의하게 된 교사 민현석입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교실에서 만나 뵐 때까지 같이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 2차시인데요. 1차는 학습 자료로만 나간 상태고요. 오늘 2차시 수업부터는 온라인 동영상과 함께 진행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씨앗은 조선시대 건국 무렵부터 뿌려졌습니다. 이 당시에 조선의 건국을 반대하고 고려의 회복을 꿈꾸었던 전국의 사대부들은 향촌으로 떠났고요. 그들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자발적 자치기구인 유향소가 생겨났습니다. 유향소는 그 지역의 자치기구이고요. 국가기관은 아니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시작이긴 했지만요. 이 당시 조선시대의 관리들은요. 상피제라고 해서 친족 간에는 같은 관하나 상하급 관하에는 근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또는 늘 외지인이 부임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상피제 때문에. 쉽게 말해서 같은 가족이나 인척지간에는 같은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종 때 만들어진 상피제는 지금 시대에도 적용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얼마 전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의 유명 사립고에서 보직부장 교사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줘서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었죠.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2년 전에도 경기도의 2개 고교에서 교사가 자녀의 학생생활 기록부를 조작해서 적발되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상피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작년 2019년부터 서울지역 공립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상피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교직원 부모가 함께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고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성적 조작과 시험 문제 유출이 반복되는 데 따른 대책이었습니다. 상피제에 대한 여담이긴 합니다만 조선시대 상피제가 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어긴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몽룡입니다. 춘향이가 절개를 지키며 사랑한 이몽룡이 상피제를 어긴 장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혹시 이몽룡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변사또의 전임사또가 바로 이몽룡의 아버지였어요. 사또의 아들이 이몽룡이었다는 겁니다. 반상의 도가 엄격한 시대였는데 기생과 사또의 아들과의 사랑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암행어사가 된 후 자기 아버지가 근무한 지역이고 자기 애인인 춘향이가 수감 중 관청을 감사한다는 것은 엄연히 상피제를 위반한 겁니다. 아버지 근무지에 아들은 근무할 수 없었다는 거죠. 법적으로. 춘향이를 두고 이몽룡과 변사또의 기둥서방 싸움을 하는데 변사또는 부도덕하긴 하지만 최소한 불법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춘향전 결론에 이 춘향이와 이몽룡이 정식 부부가 되었다는 등의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만큼 양반이라는 권세에 대한 당시의 백성들의 원한을 소설로 만든 것이기에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당시 양반들의 부도덕은 조선이 망해가는 원인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옆으로 잠깐 샜습니다만 나중에 교실에서 뵈면 이 불법이 만연한 춘향전에 대해서 제가 정치적으로 한번 분석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잠깐 샜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상피제는 조선시대의 엄격한 제도였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부임한 사또들은요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백성을 마음대로 다스리기만 하면 되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들은 지역 사정이 어두웠겠죠. 그래서 이 사또들을 수행하고 보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방을 비롯한 향리들이었습니다. 그림 보이시죠? 첩천마을에 구휼미로 한 집에 한 섬씩 10섬을 보내라는 사또의 명이요. 그 마을에는 4집밖에 안 사는데, 네. 사또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 지역 시정을 모르니까 향리들이 이제 네 집밖에 안 사는데 왜 10섬을 보내라는 거야? 라고 이제 의문점을 갖고 혼란을 빚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지방사정에 익숙한 향리들이 백성들을 상대로 농간을 부리기에 딱 좋은 구조였다는 겁니다. 이 부패한 향리를 규찰하고 향풍을 세우고 향촌사회를 교화하는 것이 유향소의 설립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물정이 어두웠던 사또가 사실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 유향소의 권력이 커지면서 여러 폐단이 생겨났고요. 유향소는 설치와 폐지를 거듭하게 됩니다. 마음대로 왕의 사람인 사또, 그러니까 수령을 쥐락펴락하다가 결국 왕의 노여움을 샀던 거죠. 하지만 유향소는 지방의 양반 세력, 살인파라는 거대한 조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그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하게 되고요. 권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자 유향소는 각 지역에 다시 설치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유향소가 꼭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살인파들은 이 유향소를 운영하면서 향촌의 자치규약인 향약을 널리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교적인 이상사회를 만들기 위한 거죠. 이 향약은 지방의 자치규약으로 그 4대 동목 아시죠?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규, 환난상율 4가지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 한문 시간에 동양철학 시간에 교수님께 배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 선생님입니다. 자, 다 아시죠? 네, 어쨌든 지방이 스스로 법을 만든 거죠. 자, 선조 이 대왕이 다스리기 전에 이 살인파에 밀려난 악향한 훈구파들이 오히려 유향소를 장악하면서 비리가 속출하게 되는데요. 이 선조가 왕이 된 1606년에 개혁 정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유향소의 우두머리인 좌수의 임명권을 수령에게 넘기게 되면서 그 성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좌수는 수령의 수석 보좌관이 되고 유향소는 자문기관이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이름도 향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조선 초기의 유향소는 사실상 자치기구고 사또와 이 권력을 다투는 그런 향촌의 자치기구였는데 이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좌수가 공무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양반들이 관에 예속되는 것을 꺼려서 서원과 향교도 세력의 중심지를 옮기면서 향청은 점점 쇠락하게 됩니다. 갑오개혁 이후에는 지방자치의 욕구를 수용해서 1895년 향회조규와 향회판무규정이라는 법이 발표되게 되고요. 이면군 단위의 주민협의체인 이회면회군회가 생기면서 지방주민이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한계는 뚜렷했습니다. 더군다나 을사늑약 이후에는 이마저도 없어지게 됩니다. 일본에 의해서죠.
조선인이 무슨 자치기관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로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기초와 광역의회 의원을 뽑을 만큼 민주주의 시대의 지방자치의 역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1949년 지방자치법 개정 제정, 52년에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 52년에 도의회 의원 선거. 네, 지금은 요 연도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긴 합니다만, 네, 다음 시간에는 이 연도별로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 무슨 일이 생겼던 시대일까요?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가 선거로 선출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한국의 지방자치는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었고요. 이후 30여년간 지방자치의 공백기를 가졌다가 1991년 기초와 광역의원 선거에 이어 1995년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는 부활하게 됩니다. 많은 시련을 겪게 되죠. 하지만 이런 시련 속에서도 한국의 지방자치는 점점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카톡과 문자로 받으신 학습 자료를 보시면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지방자치입니다. 고려말 조선시대 지방의 수령을 보좌한 자문기관을 유용소라고 하고요. 유향소. 나중에 향청으로 바뀝니다. 이게 약간 깨지네요. 네, 좀 이해하고 봐주시고요. 버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약을 만들어서 향촌의 자치규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동학혁명 때 동학의 자치기관이었던 직강소가 향청을 대신하게 되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잠깐 지나갔기 때문에 이건 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가보개혁이 일어나면서 향회 조규와 향회 판무 규정이 제정되었다라는 것.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는 을사늑약 이후 유향소,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의 상징적인 존재는 폐지되게 됩니다. 그 이후 무려 36년간의 지방자치는 유언하게 되죠. 하지만 광복 이후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법이 제정이 되고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가 치러지면서 도의회 의원 선거까지 같은 해죠. 60년에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 선거, 61년 군사 쿠데타, 지방의회 강제 해산, 91년 기초와 광역의원 선거, 95년 어느 대통령이죠?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죠.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때를 우리가 지방자치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좀 잘 되셨나요? 자, 우리가 이 공부를 하시면서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아시게 된 사실이 하나 있으셔야 되는데, 왕이나 지방의 관리들은,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은요, 지방의 자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백성들과 국민들이 너무 똑똑하게 되면은요,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없고요, 유지하기조차 힘들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건 국민들이 중앙집권적인 권력 형태를 무너뜨리기 위해 피를 흘리며 싸우는 역사는 되풀이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권력자들이
지방의 자치를 무너뜨렸는지, 근대 이후, 그러니까 광복 이후에 지방자치에 암울했던 역사를 다음 시간에 보다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방자치는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노트에 자신의 현재 생각을 써주세요. 숙제입니다. 저한테 내셔야 돼요. 네, 분위기가 아무도 안 해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해오시리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